자, 이번 시간에 이제 건축법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건축법 첫 번째 나오는 건 용어 정의가 있다 그랬죠. 그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럼 건축법에서 첫 번째 적용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건축물이란 뜻을 알아야 되겠죠. 건축물이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하고 지하나 고가에 있는 거하고 둘로 나눠서 보죠. 즉, 땅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는 공작물. 여기 공작물이란 뜻이 뭐죠?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이렇게 말해요.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그러고 이 공작물 속에 뭐 들어있다?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공작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은 다 뭐라 부르자? 공작물이라 부르자.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생긴 것들만 뭐라 부른다? 그것만 별도로 건축물이라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건축물도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이 맞아요. 공작물이 맞아요. 그런데 그 공작물 중에서 특히 이런 것만 따로 뭐라 부르자? 건축물이라 부르고 그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첫째,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되려면 뭘 갖춰야 될까요? 첫째,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둥 또는 벽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둥 또는 벽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붕과 그랬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걸 건축물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지붕과 기둥만 있거나 지붕과 벽만 있어도 뭐가 된다? 그걸 건축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고 기둥이나 또는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건축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그 건축물에 딸려 있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 담장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 담장 같은 거 이것도 포함해서 들어가고 여기 옹벽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옹벽이 이렇게 설치돼서 있다면 이런 옹벽 같은 것도 건축물에 들어간단다. 즉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들 옹벽이나 담장도 그것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런 토지 위에 정착된 것 말고 저런 거 말고 땅속 지하나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거 고가라는 건 우리 고가다리 고가 육교 이런 거 배우시죠?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거 높은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시설들 그 중에서 지하나 고가 있는 것 중에서는 뭐로 쓴답니까? 그건 구조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지붕이냐 기둥이 있느냐 벽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용도로 갖고 따집니다. 용도 뭐로 쓴답니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로 쓴다면 이것도 건축물이라고 하잔다. 그래서 건축물은 둘로 나누자. 토지 위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는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건 건축물이다. 그럼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이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죠. 말을 안 하고. 그런데 지하나 고가 있는 건 그런 건 지붕이니 벽이니 이런 걸 구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건 뭐로 따지자? 용도 갖고 따지자. 무슨 용도?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런 걸 건축물이라 합니다. 요거 외우는 방법. 사공이 많으면 점차 배가 창고로 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공이 많으면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 가죠? 산으로 가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래. 사공이 많으면 점차 어디 간다? 창고로 간다.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 간다? 점차 창고로 간다. 사공, 점차, 창고. 이것을 우리가 건축물이라 부르자. 그런데 건축물은 다 무슨 대상이죠?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인 물건은 뭘 말한단다? 바로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 물건의 첫 번째에 들어가죠. 근데 건축물이라고 다 건축법이 준다니까? 자, 이렇게 공작물하고 건축물을 나눈 이유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중에서 일부, 몇 가지 건축물, 일부 건축물, 요거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건축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건축물들. 자, 첫째는 건축물이 아니다면 안 돼요.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지. 건축물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이건 완전한 개념이 어긋나는 거다. 건축물은 맞는데, 즉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데, 그런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에 나오는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자, 숭례문, 남대문 있죠. 숭례문. 저거는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아니야. 숭례문 아니랍니다. 아니야. 맞아요. 왜 맞죠? 지붕 있잖아. 여기 벽 있잖아요. 그죠? 지붕과 여기 기둥이나 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것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을 적용할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거지 건축법대로 건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임시지정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선로부지 안에는 4가지 시설이 있대요. 선로부지 안에. 첫째, 운전보안시설. 운전보안시설은 여러분들 저기 철도 건널목 있죠. 거기 지나가다 보면 기차가 오면은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꼭 막사같이 생긴 데서 나오셔가지고 초소같이 생긴 하나 있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차단기 내리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시 차단기 올리고, 그리고 이제 아저씨는 그 막사같이 꼭 초소같이 생긴 거기 들어가서 계시잖아. 그런 것들, 이런 막사 초소같이 생긴 건축물, 이런 걸 뭐라 한다? 운전보안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운전보안시설은 설령 건축물이지만 건축법대로 짓는 게 아니라 그건 철도법에 따라서 짓는 거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들 또는 플랫폼. 플랫폼이 뭐죠? 요거 그림상 이게 바로 플랫폼에 관한 그림입니다. 저 플랫폼. 또 급수, 급탄, 급유시설들. 기차에다가 물을 집어넣거나 석탄을 집어넣거나 또는 기름을 넣으려고 뭐 하는 게 있죠?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기차가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기차가 이제 기관차가 거기 서요. 그럼 그 안에 물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석탄 같은 거 집어넣으려고 하는 요 시설, 건축물. 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고속도로 통유 징수시설. 여기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지금 돈 받고 있죠? 고속도로에서. 저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톨게이트 저 시설 건축물이죠. 지붕 있잖아요. 벽 있잖아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 고속도로법에 따라 설치하는 겁니다. 또 컨테를 이용한 간이창고. 여기 간이창고가 있어요. 근데 2가지가 핵심이죠. 공장 안에 있어야 되고 이동이 쉬운 것. 2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공장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간이창고는 공장 안에 있어야 되고 이동이 쉽다면 이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저거 설치할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숨은주작실. 하천법에 보면 하천구역 내에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숨은주작실이라는 게 뭐죠? 물을 갖다가 빼내고 물을 갖다 차단하고 물을 갖다 이거 뺀 거 차단했다 열었다 차단했다 열었다는 거. 이거 숨은주작실.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시험 문제 항상 잘 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건축물 말고 공작물은 원래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기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지 공작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물 중에서 다시 일부, 이 공작물들 중에서 다시 일부 시설은 일부는 건축법상 무슨 대상이다?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건축법을 결국 적용하는 거죠.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그런 공작물도 있더라. 그럼 결국은 공작물은 원래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일부 시설은 건축법상 신고를 한다. 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몇 가지 이런 시설들은 이런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원칙, 예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것들 예를 들면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것들. 근데 건축물에 딸려있는 옹벽이나 담장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에 딸려있지 않은 옹벽이나 담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건 2m를 넘을 때
2m를 넘으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m라는 높이의 의미가 무슨 의미죠? 2m라는 게 사람 키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 키보다 더 큰 옹벽이나 담장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 밑에 깔려 죽을 거 아니야. 그럼 50cm 되는 담장은 무너져봤자 내 발등밖에 더 찍겠어요? 그런 건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사람 키를 넘을 만큼 높은 거 몇 미터?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 그게 무너지면 사람이 위태롭기 때문에 함부로 설치하지 말라. 그런 공작물은 신고 대상. 또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이 첨탑 같은 건 뭐죠?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 세우는 게 그 첨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또 이런 장식탑이나 예를 들면 무슨 기념 행사한다고 도청 같은 데 앞에 보면 크게 무슨 꽃으로 다 장식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게 바로 장식탑, 기념탑입니다. 그런 것들 첨탑 또는 이런 광고탑 몇 미터 넘는 거? 4미터 넘는 것들. 이것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태양 발전 설비 이거죠? 태양 발전 설비 이것도 높이가 얼마다? 이 높이가 이게 5m를 넘으면 이것도 신고 대상. 그래서 태양 오솔레미오 그래요. 태양 오솔레미 이것도 신고 대상. 또 굴뚝이나 골프 연습장 또는 통신용 철탑으로서 6m 넘는 거. 자, 굴뚝, 통신용 철탑 또는 골프 연습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원래 골프 연습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간 골자로 써놨는데 골자는 경음이죠. 원래 뭐죠? 골프 연습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골프 연습장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말하죠? 골프 연습장이라고 그렇게 말해. 우리는 이상의 그 경음화로 다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골자로 써보면 어떻게 하죠?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떤다 이 뜻이에요. 굴뚝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꼴통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육갑 떨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굴뚝 꼴통 6m 넘는 거 이거는 신고 대상. 고가수주로서 8m 넘는 거. 그럼 고가수주가 어디 있죠? 이거 물탱크를 말해요. 이런 물탱크를 우리가 흔히 고가수주란다. 이거는 통신용 철탑 있죠? 우리 핸드폰 같은 거 터지려면 통신용 철탑을 세워야 되잖아. 이런 건 6m 넘는 거. 고가 수준은 8m 넘는 거. 이런 물탱크를 말하는 걸 고가 수준한다.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저런 물탱크를 고가 수준이라고 하고 이건 8m 넘을 때 신고상. 반면에 이거 기계식 주차장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이건 8m 이하인 거. 나머지들은 다 2m 넘는 거, 4m 넘는 거, 5m 넘는 거, 6m 넘는 거, 8m 넘는 건데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인 것. 요건 높이가 이거, 요 높이가 이게 8m 이하인 거, 요것만 신고 대상에 들어간단다. 등등 이런 암기법을 써놨는데 곱팔기는 사실 이거 세로로 써왔지만 이거 원래 세로가 아니에요. 원래는 곱팔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고가수주로서 8m 넘는 것,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8m 이하인 것 말이야. 그래서 곱팔기는 가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세로로 써가지고 8m 넘는 고가수주,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그래서 곱팔기 이렇게 암기하는 법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건축물 중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종류들 이름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준초고층 건축물이 있답니다. 그 밖에 다중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게 고층 건축물이다? 바로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되면 이걸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층수로 따졌을 때는 30층 이상, 높이로 따졌을 때는 120m 이상. 그러면 고층 건축물이죠. 여기서 조심할 건 또는 자로 썼습니다. 이때 또는 뭐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층수가 30층 이상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험 문제는 저렇게 안 나요. 은유고를 냅니다. 어떻게 되죠? 층수는 32층인데 높이는 110m입니다. 고층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죠. 자, 다시 층수는 몇 층이라고? 32층. 근데 높이는 얼마? 110m. 그럼 110m 안 되네. 하나는 30층 이상 되는 32층이고 높이는 120m 아닌 110m랍니다. 고층이다 아니다. 고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또는 자라는 건 A, B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게 또는 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뜻은 개별 요건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반면에 와자를 쓰면 동시요건이다. 양쪽을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거기 건축물이라는 개념에서 지붕과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니야. 지붕과 앤드 그리고 기둥 또는 벽 엄밀히 쓰면 이렇게 쓰면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붕은 꼭 있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기입니다. 지붕은 꼭 있고 그리고 동시에 기둥이나 또는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게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그거를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니까 부르는 걸 이렇게 적어놨지. 여기는 또는 자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120m 이상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이라는 뜻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층수는 28층밖에 안 돼. 근데 높이는 130m야. 어떻게 되죠? 고층이 되는 겁니다. 층수는 28층, 높이는 120m, 130m. 그러면 120m 이상이니까 그거로 다 높이 하나만으로도 갖추면 그것도 고층이죠. 그런데 초고층은 뭐죠? 50층 이상 되는 거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초고층입니다. 30층 이상부터는 고층이라 했는데 그 중에 특히 50층 이상부터는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이라고 부르자 이 뜻이고 높이는 120m 이상 되면 고층인데 그 중에 특히 200m 이상부터는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초고층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반면에 준초고층은 뭐죠?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저것도 개념적인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쉬운 듯 하면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지피면이야. 여기가 지피면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지피면으로부터 건축물을 짓습니다. 근데 높이를 짓습니다. 근데 얼마를 졌죠? 이렇게 졌답니다. 그럼 이때 요게 얼마 되냐? 상한선 요 선이 이게 바로 높이가 100 층수로는 30층 또는 높이가 120m. 요 선입니다. 여기야.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더 올라가서 여기는 50층 또는 높이가 200m.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보죠. 여기는 0층이고 여기는 0m부터 출발하는 거야. 지피면이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찐 건축물. 이건 뭐가 되죠? 당연히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에 속하니까 이거는 뭐 된다? 이거는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 그럽니다. 이건 고층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지는 건축물은 이거 어떻게 되죠? 당연히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되니까 뭐에 속한다? 이건 초고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고층과 초고층은 30층 이상 되느냐 50층 이상 되느냐 이거부터 나눈 건데 준초고층은 뭐죠? 고층 건축물 중에서 즉 30층이나 120m 이상 되는 것 중에 뭐가 아닌 거?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래요. 그럼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라는 건 어느 영역에 있는 거야? 여기 30층 이상부터 몇 미터? 50층 미만. 50층까지는 올라가면 안 돼. 그것도 약간 밑에다 그립니다. 미만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 여기 즉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까지 높이를 따지면 120m 이상부터 200m 미만까지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이 사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요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이건 뭐가 속한다? 이건 준, 초, 고층 건축물이라 이렇게 개념 정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좀 전에 30층 이상 되면 고층이라 그랬잖아. 그럼 50층 이상 되면 50층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고층이죠. 30층 이상부터가 다 고층이니까 30층, 40층, 50층, 60층, 70층 다 고층입니다. 그중에 특히 50층 이상인 건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이라 부른다 그랬잖아. 그건 초고층. 그러면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묶어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뜻을 갖는다? 고층 건축물은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그 사이는 준, 초, 고층 건축물이라 부르고 50층 이상부터는 초, 고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즉 30층 이상은 다 고층인데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그 사이는 준초고층 50층 이상부터는 초고층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과 준초고층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말을 젖담시로 어렵게 참 표현을 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층은 30층 이상은 다 고층이잖아요. 그럼 50층도 고층이고 60층도 고층이야. 그런데 특히 그중에 50층 이상부터는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이라고 하고 그럼 초고층,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50층 이상 되는 게 아닌 것 30층 이상 되는 것 중에서 50층이 되는 게 아닌 것 그 사이를 뭐라고 한다? 준초고층이니까 바로 이 준초고층은 30층 이상 50층 미만 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층 건축물이면서 특히 이 사이에 있는 건 이건 플러스 동시에 준, 초, 고층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이 초고층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면서
고층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초고층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층 건축물을 둘로 나눠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준초고층, 이거 이상 올라가는 건 초고층,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이제 뭐도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죠. 이때 다중이용이라는 건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런 뜻이죠. 다중이용. 다중이라는 건 많을 따자 군중중자에 원 한자로 쓰면 많을 따자 군중중자니까 많은 군중이 뭐 하는 거? 이용하는 건축물,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예를 들면 16층 이상 되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쓰는 건축물이라는 뜻이야. 많이 온다. 많은 군중이 이용한다.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죠. 그런데 15층 이하짜리라면 이제 16층이 안 돼. 15층 이하라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닥 면적의 경우는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축물이어야 되고 용도는 6가지 용도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즉 15층 이하 되는 것 중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첫째 무조건 바닥 면적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데 용도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판매시설, 사람들 많이 찾죠? 문화 및 집회시설 많이 찾죠? 또 종교시설, 교회 같은 데 수백 명, 수천 명 들어오죠?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버스터미널 같은 거 말이죠? 관광 숙박시설, 호텔 또는 종합병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랬지 한번 따볼까요?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판문종, 여관종 이거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한단다. 이때 판문종, 여관종이 뭐죠? 저기 판문점이라고 있죠. 저 파주, 그지? 하면 제가 일사단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거기 바로 파주, 거기는 판문점이 현재 일사단, 저 여기인데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거기서 중대장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했었는데 그때 신병교육대 있을 때 신병들 데리고 행군합니다. 그때 판문점까지 가죠. 그럼 그 판문점에 가보면 뭐가 있더냐? 판문종이라는 종이 있어요. 판문종. 거기 그러니까 무슨죠? 평화의 종이라고 하죠. 평화의 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판문점에 있는 종이니까 판문종이죠. 그럼 판문종 올리고 또 뭐 올리면 돼? 여관종. 여관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손님 왔다고 딸랑딸랑 문 걸리듯 소리 나겠잖아. 이게 판문점에 있는 종, 판문종. 여관 들어갈 때 울리는 종, 여관종. 판문종, 여관종. 이 6가지인데 몇 번을 울린단다? 5,000번 이상 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문종, 여관종을 5,000번 이상 울리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건축물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됐다. 저런 예외 같은 괄호 속에 있는 예외가 시험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항상 괄호 속을 조심하시라. 자, 그렇다면 특수구조 건축물은 뭐죠? 자, 말 그대로 특수구조야. 다시 말하면 여기 기둥이 여기 있고 기둥이 여기 있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무려 20m 이상 떨어져 있대요. 기둥과 기둥 거리가 20m 이상 떨어졌대. 그럼 잘못하면 위에 있는 저 천장이, 바닥이 붕괴될 수 있죠. 너무 모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건 특별히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아무나 설계해서는 안 되고 설계할 때 건축 구조 기술사 같은 일정한 자들의 협력을 봐서 설계되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도 있을까?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포 차양 등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무슨 말이에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포 또는 차양 등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그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건축법을 공부할 때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그냥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건축법의 특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법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건축가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나는 사회과학대지 내가 이공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들 자체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저 교보문고 가지고 그 교수님 두 분이 공동 저자한 건축법 상세 해설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한 3,000페이지 됩니다. 거기 있는 걸 사가지고 들여다봤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고. 뭘 봤더니 그림으로 그려진 거, 사진으로 되는 거, 거기를 대부분 그림으로 그렸더라고. 그 그림으로 그린 걸 들여다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말만 어렵지 그림으로 보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핵심.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툭 튀어나오겠잖아.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말한다? 이걸 보 또는 차양이라고 합니다. 보라는 건 우리 대들보라고 들어보셨죠? 대들보. 즉
건물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위에 지붕이 붕괴되지 말라고 이렇게 깔려 있는 거에서 그 보라가 하는데 보가 저 밖에까지 쭉 뻗어나갔죠. 아니면 햇빛 가래기를 뭐라죠? 차양. 이런 보나 차양이 건물의 바깥쪽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뻗어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험하죠? 보세요. 한쪽 끝은 고정돼 있고 이쪽 벽에 붙어 있어. 한쪽 끝은. 그죠? 이 보나 차양이 한쪽 끝은 벽에 붙어 있잖아. 근데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았다는 건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기둥 없잖아요. 지금 기둥 없잖아. 그런 상태로 길게 빠져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빠져나왔죠?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외벽이라는 건 이 바깥쪽 벽에 벽 두께가 있잖아. 외벽의 벽 두께로부터 몇 미터? 3m 이상. 외벽의 중심선 벽 두께의 가운데로부터 3m 이상을 돌출해서 이게 이렇게 쭉 뻗어나온 게 몇 미터? 이게 3m 이상이나 뻗어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m 이상 나와 있는 보나 차양이 받쳐주는 게 이게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단다? 자칫하면 뚝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찌깔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잖아. 저런 건 위험하다. 이런 건 우리 특수구조 건축물 하자.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에서 벌어진 거. 이런 보나 차양이 길게 뻗어나와 있는데 이쪽 한쪽 끝은 받쳐주는 게 없는 상태로 있다면 길이가 3m 이상 돌출됐다면 이런 보나 차양이 있는 저런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 함부로 설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주요구조부라는 게 밑에 나오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물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주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건축물 내부의 주요한 부분일까? 그걸 주요 구조부라고 한다.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이것도 원래 법조문에 있는 순서를 바꿔서 해요. 건축법이든 무슨 과목은 암기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암기법대로 외워놔야 나중에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첫째는 바닥. 바로 여러분들이 깔아앉아있는 이 바닥 있잖아요. 이 바닥이 여러분들의 똥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가 몇 층인데 그래도 여기는 얼마 안 된다. 여기는 그죠? 4층이야, 3층이야. 그래서 떨어져봤자 뭐 1층까지 떨어지면 그래도 심각하지. 죽을 가능성이 높죠. 10층 되면서 바닥이 다 무너져 봐 그냥. 그럼 뚝 떨어지면 전번에 우리 저 공사하다가 아파트 짓다 말고 위에는 바닥들이 무너지면서 두두두두 무너져고 거기서 사람 몇 명 돌아가셨죠? 그거 심각해지는 거죠. 바닥이 무너진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뭐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지붕틀. 자, 조심할 거. 지붕하고 지붕틀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나중에 그림문법 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지붕하고 지붕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저거는 이렇게 했으면 이거 뭐죠? 이거 우리가 지붕이라고 하죠. 이건 지붕이죠? 건물 지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건 지붕이죠. 근데 지붕에 있는 기와장을 드러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단다? 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 그죠? 이것들.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본다? 이걸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지붕의 형태를 갖추는 것들. 요거 하나하나 지붕의 형태를 만드는 한마디로 지붕의 뼈대. 지붕을 만드는 뼈대들. 이걸 지붕틀이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지붕틀. 요거 하나하나가 다 주요 구조부에 속한다는 것. 그래서 지붕은 하나지만 지붕틀은 수십 개로 구성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지붕틀이라는 게 주요 구조에 속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는 뭐죠? 바로 이런 위에 우리 한옥 같은 데도 가보면 뭐가 되죠? 가운데 이렇게 가로지는 건 뭐라죠? 대들보. 그래서 대들보 나중에 올릴 때는 상량식이라고 합니다. 상량식 해가지고 그날 대들보를 갖다 끌어올리는데 관모로다 그 양쪽에서 이제 저쪽에서 잡고 해서 잡아서 그 끌어올려요. 근데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고사도 지내죠. 그래서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돼지비에다 이제 돈도 넣고 그래서 이 집이 앞으로 전혀 사고도 안 나고 이 집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 상량식이라는 제사를 지내고 끌어올리는데 올릴 때 그 관목에다가 5만 원짜리 돈을 갖다 거기다 꽂아줘야 돼요. 근데 돈이 이렇게 봤더니 별로 안 꽂아놨어. 안 끌어올립니다. 그 상냥식 하는 걸 들어 올려서 해야 되는데 안 올려요. 그럼 뭐 해야 돼? 지들이 봤을 때 돈이 마음에 들 만큼 꽂아줘야지 그때 들어 올립니다. 그 하는 걸 상냥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올리는 걸 우리가 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운데를 가로지는 걸 대들보라고 한단다. 우리 대들보란 말 들어보셨죠? 자, 한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반 건물도 있어요. 어디서 보면 안 되냐?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죠. 왜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요거 하얗게 우리 바닥에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 이걸 반자라고 합니다. 이 반자는 위에 지저분한 것들 보이지 않게 하려고, 즉 전선이 지나가거나 하수도 또는 수도관 이런 게 지나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반자라는 걸 설치한 것이고, 이 반자를 걷어내고 저 위를 올려다 보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라는 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그 바닥이 무너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어디냐면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주차장 가서 천장을 보면 지하 주차장에는 반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까? 반자 없어요. 그럼 거기에 그 저쪽에 있는 기둥, 이쪽에 있는 기둥 사이에 뭔가 길쭉하게 이렇게 쭉 걸쳐져 있고 그 위에 바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쳐져 있는 이 길기에서 바닥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보라고 한단다. 이게 보죠. 자, 내력벽. 내력벽은 뭐죠? 내력벽이란 저 한자 자체를 쓰면 어떻게 되죠? 내력벽. 견딜 내자입니다. 힘력자입니다. 힘을 견뎌내는 벽이다. 내력벽, 힘을 견뎌내는 벽. 그러죠. 이때 무슨 힘을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안방하고 거실 사이에 있는 그 벽 있잖아요. 안방하고 거실 있는 벽. 이걸 무슨 벽이란다? 그게 100% 그건 내력벽입니다. 이때 내력벽은 자기 벽이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 위에 층에 올라가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래층에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 우리 기둥은 아파트 만약에 거실 한가운데다 기둥이랍시고 이런 걸 딱 하나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첫째, 텔레비전을 못 보습니다. 왜? 거실 한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기 있는 텔레비 보려고 고개 빼가지고 이쪽에 빼고 이렇게 보려고 못 보죠. 또 하나, 기둥 있으면 딴 데 생각 안 하고 지나가다가 기둥 맨날 들여받아가지고 맨날 여기다 빨간 약 바르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보통은 아파트 내부 공간에 가보면 기둥이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기둥은 어디 있죠? 바깥쪽에 저쪽 발코니, 베란다 쪽 나가보시면 그쪽에 기둥이 거기 있지 안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거 위에서 찍어 누르고 힘을 받쳐주는 게 필요한데 그 힘을 위에서 내려고 찌르는 힘을 수직하중이라고 하는데 그 수직하중의 힘을 견뎌내는 벽이 무슨 벽이다? 그걸 내력벽입니다. 즉 기둥 역할하는 벽이라고 생각할 때요. 그럼 기둥 역할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손으로 두들겨 보면 압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이거 퉁퉁 울렸죠? 이거는 무슨 벽이다? 칸막이 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칸막이 벽이죠. 이 강의실을 만들려고 이렇게 벽을 쳐는 거지 이건 위에서 찍어 놓은 힘을 받치려고 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죠? 아파트 거실하고 우리 그 안방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벽 한번 주먹으로 쳐보시죠. 어떤가? 텅텅 소리 납니까? 아니거든요. 딱딱 소리가 납니다. 거기는 쇠못을 박아도 못이 튕겨져 나오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 벽을 무슨 벽이다? 내력벽. 위에서도 똑같은 벽이 있어서 벽과 벽을 서로 받쳐줌으로써 위에서 찍어놓은 힘을 서로 견뎌주는 기둥 역할하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자, 주계단이라는 건 보통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들 있죠? 그런 게 주계단입니다. 근데 계단이 주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있어요. 즉 주계단인데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 그럼 우리가 주계단은 뭐냐면 자, 복도를 지나가가지고 복도를 쭉 가다가 계단으로 가잖아요. 그때 복도에서 계단으로 나가는데 문이 없어. 바로 복도에서 계단으로 바로 갈 수 있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계단입니다. 반면에 복도 쪽으로 나가서 복도를 나가가지고 어디다 가려면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려면 그 계단에 내려가기 전에 복도 끝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방화문, 쇠로 만든 방화문이라는 게 있다면 이 방화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 있는 그 밖에 있는 계단을 피난계단이라고 합니다. 방화문을 열고 나가야 밖에 있는 계단을 피난계단. 근데 어디 가보시면 보통 지하에 많이 설치되는데 방화문이라는 걸 문 하나를 열었는데 나가려고 봤더니 또 문이 하나 있어. 바로 요 문이 여기 있어요. 열고 봤더니 또 문이 바로 앞 또 하나 있어. 그 문 두 개를 열어야 비로소 계단에 도달합니다. 그때 방화문 두 개를 열고 밖에 계단에 도달할 때 그 밖에 있는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용어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셋 다 주계단의 성격은 맞는데 셋 다 주계단이야. 그중에 피난 계단은 방화문 하나를 열고 밖에 나갔을 때 있는 계단은 피난 계단. 방화문 두 개를 열고 밖에 계단에 도달하면 그 밖에 있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불이 났을 때 그 방에서 불 난 게 복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복도로 연기가 차면 그 연기가 얼리 나간다? 다시 또 계단 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위층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전기는 나갔고 엘리베이터 못 타니까 계단 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오면 내려가지를 못하고 질식해서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설치해서 방화문을 설치해서 혹시 불이 나더라도 2층에는 그 방해문에 막혔으니까 밖으로 계단 쪽으로 연기가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위층에서 대피하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요 방화문을 만들었으면
그 밖에 있는 계단을 우리가 흔히 그 피난 계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요 놈의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답답하거든. 열고 다니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무슨 이런 큰 쇳덩어리 같은 거로다 이렇게 고여놔가지고 아예 문이 안 닫히게 합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나중에 소방작업에 나왔을 때 걸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불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열어놓고 있거든. 열어놨다가 불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연기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계단에 타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질식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방화문 하나 갖고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방화문 2개를 열어야 밖에 나가게 하면 설령 그 중에 하나는 좀 닫혀 있겠지. 그럼으로써 밖에 계단에 사람들 내려오는데 더 안전할 거다. 그러면 밖에 있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을 한다. 이해되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 기둥. 예, 기둥. 요 6가지를 뭐란다? 주요 구조부로 합니다. 자, 머리 좀 맞다 볼까요?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바지, 보내, 주기. 요거를 우리가 주요 구조부로 한단다. 바지, 보내, 주기가 뭐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불우이웃 돕기 12월 달에 다가오잖아요. 그럼 구세군 자선냄배라고 따랑따랑 하면서 거기서 모금하죠? 그 모금하는데 양복 딱 빼입고선 쫙 바바리 코트 탁 입고 가서 섰습니다. 그래도 돈 내야지. 그래서 지갑에서 한 10,000원짜리 좀 내려고 딱 꺼냈는데 불싸 오늘 지갑을 안 갖고 나왔네.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사체면에 거기 서가지고 그냥 그걸 쭈물쭈물하다 뒤돌아서 나오기는 좀 창피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이 밑에 있던 바지라도 훌렁 벗어가지고 바지라도 보내주자. 이게 바로 바지 보내주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바지 벗어서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나 바바리 입었거든. 그러니까 바지 벗어도 괜찮아요. 그죠? 바바리로 가리면 되니까 그걸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바지 보내주기를 한단다. 그 6가지를 우리가 주요 구조를 하죠. 근데 주요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저들 중에서 첫째, 최하층 바닥. 주요 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요? 최하층 바닥이라는 건 1층 바닥이 아니야. 지하 3층이면 지하 3층 바닥을 말합니다. 지하 5층이면 지하 5층 바닥. 맞자면 가장 밑에 있는 바닥. 최하층 바닥. 이거는 붕괴돼봤자 그 밑에는 뭐죠? 그냥 땅이야. 땅하고 접했기 때문에 붕괴돼봤자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어. 그런 건 주요 구조로 쓰지 않는다. 1층 바닥 하면 안 돼요. 최하층 바닥이 주요 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5개 계단. 우리 건물 바깥쪽에 그 복도 끝에 나가면 바깥쪽에 있잖아요. 글리 나가는 거. 5개 계단. 우리나라는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거의 모든 건물에는 5개 계단이 다 설치하도록 의무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화재가 나면, 즉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요. 안에는 계단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계단이 거의가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질식해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각 그 층에서 그 복도 끝으로 나가보면 밖에 뭐가 있으니까 5개 계단이 있을까? 그 계단 타고 내려가면 연기에 질식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대부분이 일본에 설치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바깥쪽에는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는다. 자, 작은 보. 작은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있는 보가 아니고 이 보, 또 저쪽에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고 또 보가 있죠? 그 보와 보끼리만 그냥 연결한 거. 힘을 받지 않는 보. 즉 보는 보인데 기둥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받지 않는 보. 이걸 뭐라고 한다? 작은 보. 이 작은 보는 주요 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사이 기둥. 기둥과 기둥에서 사이라는 건 밖에서 그 주 기둥을 받쳐주는 것들. 이 기둥 무너지지 말고 여기 옆에 세우는 것들 있죠? 그 기둥. 그런 건 사이 기둥이라 안 돼. 이건 주요 아니다. 자, 차양, 햇빛 가리개죠?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암기법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또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지하층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가 흔히 우리 뭐가 있죠?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다세주택 같은 걸 볼 때 주택으로 쓰는 게 3계층 이하 또는 4계층 이하로 자라 이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따질 때 이거 1계층, 2계층, 3계층, 4층 따질 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상층으로 되는 건 층수에 산입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반지하라고 부르는 거. 예를 들면 그림으로 그러면 여기 1계층이 있는데 1계층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몇 계층이야 지금?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1계층은 어디부터 1계층이 되냐?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1계층이라 합니다. 이건 바닥을 지금 말해 바닥의 두께를 말하는 거고 바닥 두께가 있을 때 어디까지가 1계층이다?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를 1계층이라 합니다.
그럼 위의 층은 또 어떻게 되죠? 역시 똑같아.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 여기까지를 한 개층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죠? 여기 지표면이 어디를 지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죠? 지표면이 이렇게 지난답니다. 일자로도 똑같이 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쪽은 더 낮고 이쪽은 더 높아지고 지표면이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럼 지표면이 이렇게 지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위에 있는 노란 층을 뭐라 부른다? 지상층이라고 그러죠. 지표면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상층이죠. 반면에 요 지금 빨간 층은 어디 있죠? 지표면이 그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마다 흔히 실무에서는 반지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반지하라는 이 층이 어떤 때는 지하층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지상층에 들어가고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지상층이고 어떤 때 지하층일까? 그 개념이 바로 지하층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나중에 세부적인 건 외우고 어떻게 정리했냐면 요 어디로부터 여기서부터 이걸 바닥이라 불러요. 이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의 지표면까지의 이게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 낸 높이. 그 평균 높이가 여기까지 평균 높이. 그걸 H1이라고 하자. 그 평균 높이 H 바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해당 층 높이는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윗면까지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층 높이라고 하고 해당 층 높이에 얼마 되는 부분? 2분의 1 되는 부분, 이게 2분의 1 되는 부분이죠. 그럼 2분의 1 되는 이걸 H2라고 하자. 이거는 H2라고 쓰죠. H2라고 하자. 그러면 요 H1 바로 어디서 어디까지?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H1 이 높이하고 요 2분의 1 되는 요 높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측이 이쪽 H1이 H2 이상일 것. 이상이라는 건 요 H1이 이 높이가 H2 2분의 1 되는 이 높이보다도 이쪽이 항상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을 것. 그걸 우리가 등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상일 것. H1이 H2보다도 같거나 클 것, 이상일 것.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른다? 여기를 우리가 지하층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건 그냥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전 나중에 자세한 건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용어정에서 개념적으로 나온다. 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뭐죠?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에서는 물건은 요 정도만 하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본 것들이 가장 많이 나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는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4가지 행위가 있다 그랬었는데 아까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 4가지. 첫째 뭐가 있었죠? 건축행위. 두 번째 대순행위. 세 번째 리모델링 행위. 네 번째 용도 변경 행위.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 현재 건축법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빼버리고 3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뭐 있다? 첫째, 건축행위. 이거부터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변경행위 이 3가지를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이렇게 3가지예요. 그럼 저 중에서 첫째 뭐가 뜬다? 건축이라는 게 있더라. 그럼 건축에는 또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가 건축이랍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잘라서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단다? 크게 4가지가 있단다. 건축, 대수선,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었어. 근데 이 리모델링 행위는 여기서는 지금은 외울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용도 변경 행위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다시 건축이라는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뭐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를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축하면 뭐만 생각하죠? 신축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건축에는 신축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다?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그 중에 첫 번째 신축은 뭘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었다? 뭐라 부른다? 신축이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부르자? 그걸 우리가 신축이라 하자.
자, 두 번째,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되거나 멸실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대요. 건물이 있었어. 없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었어. 근데 전부를 내가 뜯어냈어. 그걸 해체라고 하죠. 아니면 천재집이나 재등으로 해서 멸실됐어. 홍수가 났다, 화재가 났다. 그래서 사라져버렸어. 그게 멸실이야. 그래놓고 다시 졌는데 이왕 짓는 거 종전보다 더 크게 지자. 그럼 그건 신축에 속한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그것도 신축. 세 번째, 뭐만 있는다.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다가 뭘 졌다? 주된 건축물 짓면 이 주된 건축물 짓는 걸 신축이라 하자. 부속 건축물은 우리 시골에 가보면 농가주택 있죠. 그 농가주택 뒤편에 헛간, 뒷간 이런 것들이 있어. 헛간은 무슨 소 여물 같은 거 그런 것들 또 농기구 같은 걸 보관하는 데고 뒷간은 해우소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화장실이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주된 건물과 분리돼서 같은 대지 안에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속 건축물. 그럼 헛간 뒷간을 먼저 짓고 나서 주된 건물 앞에 있는 본체를 나중에 졌습니다. 그것도 신축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신축은 딱 세 가지만 신축이라고 하죠. 반면에 증축은 뭐죠?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 건축물의 첫째 건축 면적, 두 번째 연면적, 세 번째 높이, 마지막 층수, 마지막 높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넷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그걸 뭐라 부른다? 증축이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네 가지를 다 동시에 증가시켜야 증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증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네 가지가 뭔지는 외우셔야 돼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넷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증축이 된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단 뭐였다? 해체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뜯어냈다. 이게 중요해. 멸실이 아니고 내가 뜯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뜯어내고 이왕 짓는 거 종전보다 크게 졌어?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면 아까 뭐랬죠? 신축이라 그랬어. 그럼 일부만 철거하고 더 크게 지면 일부만 철거하고 좀 크게 졌다. 그때는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면 아까 있던 요거 신축으로 하는 거고 전부를 내가 뜯어내고 더 크게 지면 신축이 되는 거고 일부만 뜯어내고 더 크게 지면 그때는 증축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니까 이 범위란 말이 있으니까 종전과 같거나 더 작게 지었다. 이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고 표현합니다.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었다. 그럼 그것도 뭐에 속한다? 그때 다시 지면 그건 개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전부를 갖다가 철거하거나 또는 일부만 뜯어냈어. 전부를 뜯어내도 좋고 일부만 뜯어내도 좋아. 그래놓고 어떻게 지었어?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만 다시 지면 그건 뭐에 속한단다? 그건 개축이라고 하자. 여기까지죠. 자, 아까 우리가 지붕틀이라는 게 뭐냐 그랬었죠? 여기 지붕틀이에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지붕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축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축은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 근데 재나 천재지변이나 재 등으로 멸실됐대. 이때 천재지변의 대표적인 거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갔대. 지진이 나서 무너졌대. 산사태가 나서 덮쳐버려서 사라졌대. 그게 바로 천재지변이죠. 재는 화재 같은 거, 화재로 다 사라지는 거, 그것이 바로 재입니다. 그럼 천재지변이나 재 등으로 일단 뭐 됐다? 멸실되었다. 멸실됐다고 써. 아까 내가 뜯어내는 건 해체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뜯어내면 해체고 하늘이 뜯어내면 멸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뜯어냈어 멸실, 하늘이 아니 내가 뜯어냈어 해체, 하늘이 뜯어냈어 멸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렇게 멸실됐는데 어떻게 졌다? 다시 축조하는데 어떻게 졌다? 이런 조건에서 다시 축조한다면 이건 뭐에 속한단다? 이건 재축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재축은 조금 복잡해. 옛날에 재축은요 그냥 저렇게 천재집이나 재등으로 멸실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럼 그걸 재축이라고 했었는데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니래. 종전 규모가 같은 범위에서 짓는 것만 재축이 아니고 오히려 종전 규모보다 조금 더 크게 져도 그래도 재축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걸 법에다 새로 완화시켜줬습니다. 다시요. 원래 재축은 천재집이나 재로 멸실됐어도 종전 규모 이하로 지면 돼. 그럼 그건 재축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전규모보다 어느 하나를 더 크게 져도 돼. 현행 법령에 적합하면서 조금만 더 크게 져도 돼.
그래도 그렇게 크게 준 것도 종전보다 크게 줬어도 그래도 현행 법령에만 조례나 적합하다면 그때도 재축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재축의 범위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준 게 그게였는데 그런 말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전은 뭐죠? 주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첫째, 이전이라는 건 여기 건물이 하나 있었죠. 그중에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았대. 아까 주요 구조부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바, 지, 포, 내, 주, 기 6가지. 즉 바닥, 지붕틀, 보, 내래벽, 주계단, 기둥 6가지. 이를 뭐 했대? 해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둥 같은 거 뜯어지지 않았어. 지붕 같은 거 안 뜯어냈어. 그냥 통째로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건물을 통째로 낀다?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통째로 낀다는 게 그렇다고 무슨 헤라클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뭐 건물 한 박자 번쩍 들어서 옮긴다. 이게 아니고 요새는 기중기라는 게 워낙 커가지고 대형 초대형 기중기 있죠. 그런 것들은 몇십 톤이 되는 건물들도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쇠줄로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옆으로 옮긴다. 그때 옮기는 건 같은 대지 안에서만 옮겨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대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긴다. 번쩍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긴다. 아니면 밑에다가 굴대 있죠. 이렇게 굴리는 거. 그 굴대 같은 걸 밑에다 깔아가지고 그래서 밀어가지고 굴대를 밀어서 건물을 옆으로 옮기자. 이런 게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고 그때 딴 데로 옮기면 안 돼. 같은 대지 안에서만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죠? 그러면 같은 대지로 옮기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같은 대지 안에서 요 위치만 이렇게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다른 대지 옆에 있는 대지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 자, 옆으로 옮겨갈 때는 증축 아니면 신축입니다. 첫째, 옆에 옮겨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 옮겨놨습니다. 뭐가 될까? 이거 건축물이 없는 데다 새로 짓는 개념이 됩니다. 그거는 신축입니다. 옆으로 옮겼는데 옆에 있는 대지로 옮겼어? 아무것도 없는 데 옮겼어. 신축이죠. 자, 이미 건축물이 있었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거기다 옆으로 옮겨시켰어. 기존 건축물 옆으로 옮겨갔어. 원칙은 증축입니다. 다만 부속 건축물이 있던 데다가 주된 건물로 그게 옮겨갔습니다. 그럼 부속 건축물에다 주된 건물로 옮겼죠? 그때는 증축이라 하지 않고 그건 다시 또 신축이라 한단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옆으로 옮겨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로 옮기면 신축. 부속 건축물에다 주된 건물로 옮겨가도 그래도 신축. 그게 아니고 그냥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옆에 또 한 채로 옮겨갔다? 그랬더니 그냥 증축이라 한다. 그래서 신축 2가지, 증축 1가지. 그게 될 수 있는 게 다른 대지로 옮겨가다. 이런 뜻이고 같은 데서 옮기면은 그거는 이전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전도 건축행위에 속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다시 한번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를 건축이란다는 것 꼭 외우셔야 돼. 건축에는 몇 가지? 5가지. 뭐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단다. 자, 그리고 각각 하나씩 개념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집에 뭐도 있죠? 여기 대수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수선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쉬었다.